게스트 모셨습니다. 가치투자연구소 김태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주식 스승으로 불리는 김태석 대표. 과연 그는 누구인가 간략히 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명 남산주성, 그리고 증권사 출신이 아닌 세일즈맨에서 200억 이상의 자산가로 거듭나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 재야 고수이신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그 현재 포트 상황 어떠신지, 그 안에 전략은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투자 원칙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 주식 스승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거만하면 손해를 보고 겸손하면 이익을 본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떤 상식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주식 스승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저도 그냥 일개 투자자일 뿐이에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냥 자산이 좀 많이 불어난 투자자 이 정도로 그냥 정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주식을 사는 행위 그 자체가 사실 이제 기업의 지분을 사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 자산이 많거나 돈을 잘 벌거나 또 그에 따라서 성장을 잘하거나 이런 회사를 보는 게 아주 상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산 가치나 지금 벌고 있는 수익에 맞도록 가치가 반영되기를 기다리거나 내지는 그 성장을 같이 하면서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인데 네. 대개는 투자하는 사람의 많은 분들이 아주 단기에 10% 20% 먹고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투자가 아니고 도박 쪽에 가까운 그렇게 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도박의 느낌으로 접근한다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넣어서 1,100만 원이 되면 그 100만 원이라도 이거라도 지켜야 돼라는 생각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사고 팔고 이게 또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마음을 이렇게 딱 버틸 만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한 비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운데요. 그런 비법은 이제 기업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분을 사는 투자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격 변동성만 이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이걸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대충 얼마짜리는 될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면 이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가격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 생각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겠죠. 확신이라는 거죠. 이 확신은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 확신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 기업, 내가 사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많은 공부, 정보, 여러 가지 전략 등을 미리 좀 점검을 해본다면 그러한 초조감, 불안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사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렇게 주식 자산가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궁금해요. 저희의 워너비시잖아요, 사실. 그건 좀 가짜. 그럼 영업사원이셨던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강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거의 대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기가 솔깃한 거죠. 여기도 돈을 벌었다 그러고 저기도 돈을 벌었다 하니까 나도 조금 해볼까? 그리고 대개는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돈을 조금 모으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작은 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이제 시세만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익이 났다가, 장이 안 좋아지고 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잃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업사원이었던 게 강점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대개는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지상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들이
현실이 아니고 진실과 조금 거리가 있을 때들이 많아요. 네. 예, 저도 뭐 주식 스승 이렇게 그 사실 진실과 좀 떨어진 내용들인데 좀 과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전화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전업할 당시나 2004년, 2005년 이럴 때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하는 일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뭐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은 좀 짧은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영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물어보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셨죠?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말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하면 좀 더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점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때 당시부터 뭐 지금에서야 화제되고 있는 행동하는 투자자이셨네요. 요새는 너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맞아요. 뭐 단말도 다니고 전화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요새 그냥 조용히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미리 선행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많은 뭐 이렇게 지혜라던가 전략 등을 주셨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얘기 들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종목을 고르실 때 선별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일전에 인터뷰하신 내용 뭐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자산 형황, 뭐 배당 성향 등을 따져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원칙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2010년도입니다. 지금 네. 7년 전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장도 많이 급변했고요. 뭐 여기서 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냥 아주 심플한 게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뭔가 굉장히 화려한 그 수식어를 붙여도 사실은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주식을 완전히 싸움판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정말 그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찌르기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잘 싸우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본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싸움하던 사람이 그냥 어디 격투기 같은 데서 시합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본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뭔가 기술을 익히든지 뭐 하다못해 잡기술을 그게 뭐 잡기술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업이 본질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이고 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좀 잘 나눠줄 거냐 주주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잘 성장할 거냐 성장하는 동안 나는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그게 이제 뭐 그건 어떻게 그 주식에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 맞아요.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옷을 살 때만 해도 이 옷의 소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만져보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사는데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뭐 근데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주식만은 누가 좋대 라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멀리하고 스스로 발품을 팔고 노력을 들여보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주셨어요. 뭐 일반 네. 투자자들이 다 어떻게 뭐 저처럼 탐방하고 전화하고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네. 그래도 적어도 회사가 뭘 하는지 사업 보고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맞아요. 재무제표 잘 볼 줄 몰라도 그래도 한번 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참 기본인 건데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순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안타깝습니다. 뭐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을 매수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지금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이걸 것 같아요. 과연 김태석 대표께서 현재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담고 계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뭐 방송이나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앞으로 많이 오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있어서 네. 제가 뭐 좀 이따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참 얘기하기가 항상 부담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뭐 질문 주시니까 저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40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종목이 많다는 건 이제 기업을 아주 세세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하. 예,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분산을 하고 네. 있긴 한데,
싸고 돈 잘 버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는 뭐 광주은행, 광주은행. 예, 주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맞아요. 대비해서 한 60%. 저도 이제 지금 수익률이 한 6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PBR 0.5에 지금 1분기 순이 뭐 거의 영업이 500 몇십억씩 이렇게 내놓는데 네. 한 7천억 정도 하거든요. 시총이. 그럼 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요새는 그 하나손해보험 이런 회사들도 좀 사고 있어요. 뭐 RBC 비율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예, 여전히 뭐 자산 가치도 좋고 실적도 좋고 어젠가 4월달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 달 이익치고 뭐 210억 이렇게 이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아하. 한 달에. 그럼 시총 한 7천억 정도 해요. 네. 싸죠. 그 외에 싼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좀 비싼 주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 PBR이 굉장히 높은 뭐 이런 주식들인데 그 미래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나보타 아까 뭐 보톡스 얘기 잠깐 하시던데 네. 앞에 뭐 나보타를 염두에 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은행이나 뭐 보험 쪽에 조금 더 치중하신 겁니까? 예. 아니면 금융주가 좀 쌌어요. 네. 작년, 재작년 하면서 금융주가 굉장히 좀 저평가 받았죠. 그게 이제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우려가 많을 때는 우려가 많으면서 실적도 좋았는데 그래서 주가는 싸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네요. 아, 좋습니다. 뭐 말씀 주신 종목들 광주은행 뭐 수익률 60% 정도 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보유 종목만 해도 지금 40여 개 정도 그 안에서 은행, 보험 쪽의 종목군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에서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또 코스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분류하는 성장주, 가치주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분류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들이 분류하는 것 중에 뭐가 낫냐 이러면 뭐 당연히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할 네. 건데 실제로 저는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고 이제 성장의 가치를 얼마나 볼 거냐. 그러니까 성장주도 사실 가치 투자 안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너무 이분법적이었군요. 그건.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성장하는 걸 미래에 성장할 걸 현재 가치로 당겨서 어느 정도로 평가해 줄 거냐.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게 미래는 창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그 껍데기만 있는 회사하고 무늬만 성장주. 저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치주와 무늬만 성장주. 그러니까 가치주 안에 성장주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껍데기 성장주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이 포장이 되지만 사실 껍데기만 성장주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거기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요. 가치주이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해당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성장이 굉장히 이제 좋을 거라고 보면 조금 비싸게 사도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너무 비싸게 사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니까 그 비싼 가격 지불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가격에 수렴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견디기 참 어려운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그 시간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는 뭐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루한 투자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돈 버는 게 성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돈을 못 벌면서 자꾸 나는 성장주야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산업들은 대개는 사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이클을 또 좀 많이 타요. 경기 사이클을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다음 분기 내년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실적을 실제로 내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성장 주겠죠. 네. 예. 그런 회사들 글쎄요. 그런 회사들 딱 집어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던가 대웅제약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뭐 하나금융지주, 하나손해보험, 뭐 광주은행 이런 기업들
주식들은 그렇게 막 성장주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에 싸게 거래가 됐고 네. 현재 굉장히 좋은 업황을 맞이했고 이래서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가치 대비 굉장히 싸서 충분히 살만한 가치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나보타를 상품하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를 네. 만약에 성장주로 분류하면 얘는 지금 한 1조 정도 시총 1조 정도 되는데 뭐 2, 300억 이렇게밖에 수익을 못 내니까 굉장히 비싼 주식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향후에 나보타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회사가 하는 방향을 잘 주시해서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성장주 투자가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성장주는 항상 모니터링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잘 안 거치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가 어려워. 맞아요. 그럼 성장주에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사실 뭐 기대되기도 하고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었다고 기존에 들었었는데요. 예. 왜 그러십니까? 이게 보수적이라서 보수적인 게 아니고요. 네. 잘 몰라서 그래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종목이요? 이제 회사 뭐 무조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회사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차, 전기차뿐만 LG. 아니라 뭐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잖아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맞아요. 빅데이터 뭐 등등등등 있는데 로봇, 나노,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잘 융합돼서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거다.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의 경험이 사실은 여기에 투자하는 걸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IT 버블기 때 그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미래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결국 또 그 기업 중에 누군가가 이제 1등을 하고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건데 정말 1등을 하고 시장을 선도하면서 돈을 벌 만한 기업을 골라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눈 떠서 네이버와 생활하고 네이버와 함께하고 네이버 하루 종일 네이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계속 종목 이슈들을 체크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고 말고 그냥 뭐 메일 또 네이버로 체크하고 카페도 네이버에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생활하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99년도부터도 굉장히 인터넷이 잘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이제 알잖아요. 그럼. 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후도 있고, 뭐 알타비스도 있고, 지금 뭐 다음도 물론 살아있지만,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 정도로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구글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될 거라는, 초기에 잘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 시장을 나중에 누가 진짜 먹을 거냐 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데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네. 몰라서 그렇지. 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에 누가 선점, 주도권을 잡게 될지 아직 나는 모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시각을 가져가고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그래서 투자는 조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에 막 너무 많은 금액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건 좀 리스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수가 최근에 좀 늘어나셨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집중 투자 훨씬 좋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덜 하게 되면 어쨌든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제 주식 투자 그만두고 건물 하나 사서 임대료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즐겨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주시한 이런 말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가르쳐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선물 옵션을 가르쳐주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주식 투자 자체를 뭔가 도박 중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어디 가서 제가 한참 그 전업 초기에는 친구들 모임에 가서 너 요새 많이 우리 나 이제 뭐 전업으로 주식해 오늘 밥은 내가 살게. 그래요. 굉장히 이제 좀 뭔가 불쌍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네. 거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투자 자산 중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볼까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안 가는데 초기를 돌아보면 이해가 가요. 아, 어떤 점이요? 모르니까 그냥 10만 하다 5만 하면 되게 싸 보이고 뭐 이런 거니까 투자가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없고 그냥 도박만 하는 거죠. 그냥 갬블러 같은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건데 요새 뭐 조물집에 건물주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이게 제 일이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제 일이고 제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츠를 사서 배당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건물을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장 내에서 리츠 관련한 종목을 사서 거기서 배당을 받아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뭐 수익률도 신탁회사도 좋은데? 있고요. 뭐 네, 넓혀 맞아요. 본다면 좀 많을 텐데요. 그중 혹시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없다 이러니까 조금 그렇긴 네. 한데.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속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알아보려고 해도 핑계겠지만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내가 아는 게 다일까? 내가 알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저도 뭐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막 항상- 흔들리세요? 그럼요. 흔들리죠. 예, 항상 흔들리죠. 예, 그래서 막 뒤돌아서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막 하고 네. 예, 또 돌아서서 매수 버튼을 누를 때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저도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게 뭔가 기대른덕 뭔가 근거가 있어 뭐 전문 용어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투자를 하면 더 흔들려요. 이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상식, 실적, 기업의 자산 뭐 이런 것들로 근거를 삼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럴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움직일 땐 또 과감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주식시장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하반기 어찌됐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작년, 재작년 보면은 하반기 또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중소형제 종목들은 뭐 양도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문제도 네. 있고 또 상반기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즉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인데 여기서 훨씬 더 비싸질지 아니면 좀 또 가격이 조정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시장에 그 1,800개 되는 기업의 평균 아니겠어요? 그 평균 맞추는 거 되게 어렵고 좀 더 효율적인 거는 그 중에 참 이뻐 보이는 몇 놈들 한 200개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자기가 공부하고 그동안 봐왔던 종목 안에서 얘는 잘 될까 하반기에 더 돈 벌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전문가한테 거시 경제라는 전문가한테 맡겨두고 네. 그분들이 의견을 내면 그래 네 말 맞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하반기를 전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 한 20여 분의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가는 사이에도 정말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느껴지셨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처럼 똑같이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시는 부분에서도 인간적인 면이 다가왔고요. 재차 강조를 해주신 게 기본은 지키자.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나의 노력은 투자를 해보자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겨볼게요. 자, 가치투자연구소 김태석 대표와 함께 오늘 진솔한 시간 이야기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